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의 김봉철입니다. 그동안 저는 AI에게 치과를 가르쳐 왔는데요. 제가 치과를 AI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개와 고양이를 다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게 된 것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든다. 고양이는 세수를 한다. 개는 주인하고 산책을 다니는 걸 좋아한다. 고양이는 뒤를 보면 모래를 파고 그걸 묻는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개를 유심히 보고 또 많이 보고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개와 고양이를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잘 식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치과를 가르칠 때에도 치과는 어떤 것이고 치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일일이 설명을 해준 게 아니고 개와 고양이를 우리가 알게 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치과에 대해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AI에게 가르쳐준 치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니인데요. 이 엑스레이는 치과에서 많이 쓰는 엑스레이로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 턱이 U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어금니 쪽에서는 치아끼리 겹치기 때문에 그 치아들을 하나하나 식별할 수가 없는데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돌아가면서 턱뼈를 평면으로 펼쳐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가 되겠고 여기가 아래가 되겠고 여기가 왼쪽이 되고 이쪽이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랑니는 왼쪽의 위아래 그리고 오른쪽의 위아래 있는데 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치아들처럼 똑바로 나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맨 끝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빗둘게 묻혀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쪽에 사랑니 쪽에는 물주머니를 잡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니는 많이 뽑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랑니를 뽑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중에서 사랑니를 조금 더 쉽게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사랑니를 뽑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니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AI에게 한번 맞춰보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가 사랑니를 뽑을 때 어려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랑니가 기울어져 있는 각도,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랑니가 얼마나 위로 솟아 있는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세 번째 항목으로는 사랑니 위로 턱뼈가 얼마나 많이 덮여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또 어려운 정도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도를 보시면 이 네 가지 그림 중에 가장 쉬운 것은 사랑니가 앞에 있는 어금니를 향해서 45도 정도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제일 뽑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뽑기 쉬운 게 완전히 누워있는 경우 90도 이게 두 번째로 뽑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똑바로 난 경우 이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는 사랑니가 어금니와 멀리 가는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정도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를 매길 때 이 경우가 1점, 이것이 2점, 이게 3점, 이게 4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갈수록 사랑니를 뽑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똑같은 비스듬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위로 솟아 있는 경우가 있고 이 C번에 있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똑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게 더 뽑기가 쉬울 것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뽑기가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A와 같은 경우가 1점,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가 2점, 그리고 C와 같은 경우가 또 3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으로는 사랑니 위로 턱뼈가 얼마나 덮여 있느냐. 많이 덮여 있으면 뼈를 다 갈아내고 하는데 힘이 많이 들고 그래서 뽑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번이 세 가지 경우 중에 가장 뽑기가 쉽고 3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1점, 중간 정도 덮여 있는 이 경우가 2점, 그 다음에 다 덮고 있는 경우가 3점,
그래서 여기에서 4점, 여기에서 3점, 여기에서 3점을 합쳐서 10점 만점이 되면 가장 어려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AI에게 실제 환자의 사랑니 엑스레이를 많이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는데 이 엑스레이에는 사랑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금니도 있고 턱뼈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AI 이번에는 너가 공부를 할 때 사랑니를 주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니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잘라줬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매길 때 C1, C2, C3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얼마나 깊이 묻혀 있는지, 그 다음에 턱뼈가 위에 얼마나 덮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울어진 각도가 어떤지.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경우에는 깊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뼈가 얼마나 덮여 있고, 이 경우에는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니를 뽑을 때 점수는 이 정도가 돼.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나서 AI가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나서 공부를 잘 했는지 시험을 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AI의 성적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로축에 보면은 실제 점수, 사람 전문가가 판단할 때 이 정도는 점수가 합쳐서 여기 3점에서 10점까지 되는데, 그거를 AI가 시험을 봤을 때 2점에서 10점까지 세로축이 AI가 예측한 결과가 되는데, 이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적인 거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야 AI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를 우리가 시험 결과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한테 사랑니를 많이 보여주면 이게 얼마나 뽑기가 어려운 건지를 얘가 맞출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사랑니를 뽑아보신 분들이나 치과에 사랑니 때문에 가셨던 분들은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얘기들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 어금니가 있고 사랑니가 묻혀 있는데, 사랑니 쪽으로는 이 턱뼈 속으로 줄이 지나가는 그림에서 이 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턱뼈 속으로 지나가는 신경입니다. 근데 이 신경이 보통 사랑니의 뿌리하고 이렇게 가깝게 닿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니를 뽑을 때 사랑니를 흔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신경을 누르거나 건드려서 감각이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AI는 그러면 이 사랑니를 뽑기 전에 이 사랑니의 엑스레이를 보고 위치 관계를 봤을 때 이 사랑니는 뽑으면 감각 이상이 올 건지 오지 않을 것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AI에게 사랑니를 뽑고 나서 감각 이상이 온 경우, 또 오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자료를 모아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AI에게 공부를 시킨 흐름이 나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또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봤을 때 실제로 감각 이상이 왔는데 AI도 이런 엑스레이의 사랑니를 뽑으면 감각 이상이 오겠다, 예측을 이건 정확히 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런 사랑니를 뽑았을 때 감각 이상이 오지 않았는데 AI도 감각 이상이 오지 않는다고 예측한 경우, 이것도 맞게 예측을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바둑판 모양의 네 가지 네모를 보시면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답을 맞힌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AI가 틀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맞힌 경우는 0.84, 0.82, 그러니까 82% 정도가 좀 넘어가는 경우, 10개 중에 8개 정도는 정확히 뽑기 전에 엑스레이를 보고 AI가 맞힐 수 있다는 것이고요. 0.16과 0.18은 이제 반대로 틀리게 된 경우인데 이건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AI에게 학습을 시켰더니 5에 4 정도는 사랑니를 뽑기 전에 이미 사랑니를 뽑고 나면은 감각 이상이 올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에게 저는 첫 번째로 이와 같이 사랑니를 뽑는 것, 사랑니를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가르쳤었고, 두 번째로는 또 여러분들이 양악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는 턱교정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는 수술하기 전에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것은 수술한 다음에 엑스레이, CT가 되겠는데요. 수술하기 전에는 위턱이 안으로 들어가 있고 아래턱은 밖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가 반대로 물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턱을 움직이고 또 아래턱을 움직여서 이를 관계를 잘 물릴 수 있게 바로 맞추고
이런 양악 수술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럼 AI에게는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해봤던 거는 사람 얼굴만 보고 AI가 턱 교정 수술, 양악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필요성을 맞힐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턱 교정 수술, 양악 수술을 할 때에는 아래턱의 관계가 뒤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앞으로 많이 나왔거나 또는 정면에서 봤을 때 대칭이 되지 못하고 비뚤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양악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여줄 때도 정면에서 본 얼굴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여준 얼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정면에서 보여준 얼굴 사진 그리고 측면에서 옆에서 보여준 얼굴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AI에게 공부를 시켰고, 그렇게 공부를 시킨 네트워크가 여기에서는 이름이 VGG19라는 네트워크를 써서 공부를 시켰는데, AI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각각의 사진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얼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구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얼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특징들을 하나하나 추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추출을 해낸 것끼리 AI가 학습을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결을 시키게 되고, 그게 신경망을 통해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AI 나름대로 기준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시험을 봐서 그룹 첫 번째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해서 또 시험을 보고 결과를 맞춰보게 했는데,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AI도 이런 경우에는 얼굴을 보니까 수술을 안 해도 되겠어, 이렇게 맞힌 게 177경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AI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맞힌 경우, 이게 189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힌 것이 177 더하기 189가 되고, 틀린 경우가 17 더하기 27,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된다고 예측을 하거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고 예측한 경우가 17 더하기 27, 그러니까 꽤 정확하게 얼굴 사진만 가지고도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AI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수술을 할 때에는 얼굴 사람 모양만 가지고 딱 봐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전문가가 알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게 또 윗턱과 아래턱과 턱끝을 움직일 때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골격의 위치에 맞게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굴 사진도 보지만 수술을 필요성을 결정을 할 때는 엑스레이도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도 옆에서 본 엑스레이, 그 다음에 앞에서 본 엑스레이를 반복적으로 또 AI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AI는 앞에서 본 엑스레이를 가지고 거기서 특징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본 엑스레이를 가지고 특징을 뽑아내요. 그러면 앞에서 본 것과 옆에서 본 것을 합칩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을 또 꼬리에 꼬리를 물게 연결을 시키고 신경망을 통해서 AI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성적표가 나오는데, 실제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정답을 맞힌 경우가 302경우가 됐었고,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정말로 수술을 안 해도 돼, 그렇게 AI가 맞힌 경우가 92경우가 돼서 302 더하기 92를 정답을 맞추게 됐고, 또 틀린 경우는 17 더하기 2여서 틀린 경우는 조금 있기는 있었는데, 생각을 해서 아까 보신 거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얼굴 사진만 가지고도 AI가 수술의 필요성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는데, 엑스레이를 보니까 확실히 그 정확도가 더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 얼굴 피부에 가려져 있는 얼굴 골격의 뼈의 상태, 그 다음에 치아의 상태, 이가 물리는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I도 시험 성적이 더 우수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룹 1의 엑스레이에다가 뭔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룹 2에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등고선이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AI가 보고 판단을 내리고 시험 보고 틀렸다 아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측을 할 때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로 보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보고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룹 1에 보시면 정면에서 본 엑스레이는 대칭성을 많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앞뒤 관계를 봤을 때는 이가 제대로 물려있고 앞뒤 관계가 바른 관계 있죠. 그래서
이가 맞물리는 관계 또 이 턱뼈 관계를 주로 봐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고 그룹 2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본 엑스레이에서는 비대칭이 심하죠. 비뚤어졌죠. 그래서 그쪽 부분이 빨갛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본 엑스레이 경우에는 여기 이가 반대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 엑스레이를 보고 내가 이쪽을 보니까 이가 반대로 몰려서 이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AI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저 나름대로 AI가 되게 똑똑하다. 잘 가르치면 얘가 잘 아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궁금했었냐면 우리가 보통 이 아래 턱뼈의 전후 관계를 가지고 사람은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1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러니까 위턱과 아래턱의 앞뒤 관계가 정 위치에 바른 관계에 있는 경우가 1급이 되겠고요. 2급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턱이 뒤로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급의 경우에는 아래턱이 반대로 몰리게 앞으로 나온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급과 2급과 3급 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1급과 2급과 3급을 나누는 기준이 아래턱의 앞뒤 관계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AI한테 또 반복적으로 엑스레이를 보여주고 나서 이 전후 관계를 가지고 이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게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 알 수 있을까? 그걸 첫 번째로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그 시험 본 것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가르쳐 놓고 또 마찬가지로 신경망을 통해서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시킬 때는 엑스레이를 또 정면에서 본 엑스레이와 옆에서 본 엑스레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켰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좀 장난을 쳐봤어요. 1급과 2급과 3급이라는 게 턱의 앞뒤 관계를 가지고 맞히는 건데 턱을 가려버린 거예요. 엑스레이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나서 턱을 가렸는데 이 사람이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 알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느 정도는 AI가 맞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테스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턱을 가리지 않고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 맞힐 수 있는 경우로 예측을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본 거고요. 테스트 2번의 경우가 턱을 가려놓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입 모양이 안 보이잖아요. 턱을 가려놓고 이 사람의 턱 모양과 입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하자면 예측을 시킨 건데 이거를 예측 정확도가 물론 보여준 경우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옆에 숫자를 보세요. 이 정확도를 보시면 다 보여주고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 턱이 뒤로 들어갔는지 앞으로 나왔는지 맞히는 경우가 점수가 90점 정도가 되죠. 근데 가려놨을 때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88점을 조금 넘게 됐어요. 그러면 턱을 가려놔도 거의 비슷하게 턱이 들어갔는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건 뭘 시사를 하는 거냐면 턱의 앞뒤 관계를 우리가 1, 2, 3급을 나누어 놨는데 이걸 가리고 나서도 맞힐 수 있다는 거는 나머지 가리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는 이 머리뼈하고 척추뼈 또 그 머리뼈하고 척추뼈의 관계를 가지고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를 알아맞혔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뭘 뜻할까요? 그러니까 턱이 뒤로 들어가거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턱만 앞이나 뒤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머리뼈하고 그 다음에 척추까지도 그 턱뼈의 관계에 맞게 두 개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AI를 통해서 거꾸로 제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양악수술, 턱교정 수술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위턱은 어떻게 움직이지, 아래턱은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을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위턱을 정말 움직여야 되나? 아래턱을 정말로 움직여야 되나? 그러면 턱끝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렇게 움직여야 될 때 그러면 위턱을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위턱을 앞뒤로는 얼마나 움직일 거고 옆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거고 또 높이 방향으로 위아래로는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CT를 찍어서 입체적인 것을 점을 찍어요. 중요한 랜드마크들이 있거든요. 점을 찍고 그 점들끼리 연결을 해서 선을 만들고 평면을 만듭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평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의 평면끼리 서로 이루는 각도,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거를 재서 이 경우에는 수술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냥 봐도 평면을 만드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실제로 복잡하고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그 숙련도에 따라서 점을 찍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AI에게 그러면 수술을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점을 찍고 각도를 측정하고 평면을 만들고 길이를 재고 이런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 상태는 이랬어요. 근데 AI한테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많이 또 보여줬어요. 그렇게 할 때 복잡한 점을 찍고 거리를 재고 각도를 측정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이거를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환자의 수술하기 전의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윗턱과 아래턱과 턱끝과 분할을 시키는 걸 잘 할 수 있을지 해놨고, 분할을 해놓고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분할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턱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바른 위치로 갖다 놓을 수 있을지, 그 위치는 대칭도 맞아야 되고 전후방 관계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시키고 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흐름이 되겠는데, 첫 번째는 턱의 위치, 윗턱이나 아래턱이나 턱끝은 바뀌지만은 머리뼈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 바뀌지 않는 것들을 첫 번째 기준으로 두고, 그 다음에 수술을 통해서 바뀌는 위치, 윗턱이나 아래턱이나 턱끝, 이걸 두 번째 기준으로 두어서 이런 경우, 바뀌지 않는 경우에 머리뼈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턱뼈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걸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의 특징들을 그 수많은 그 입체적인 메쉬 데이터,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점들,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가지고 이걸 또 특징들을 뽑아서 추출을 해서 그 특징들끼리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서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결과인데, 여기에서 파트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윗턱, 그 다음에 파트 3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아래턱, 그 다음에 파트 4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진한 보라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턱끝, 이것들이 X, Y, G 방향으로 각각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오차를 평균을 내본 겁니다. 그래서 X 방향은 왼쪽, 오른쪽의 관계, 그 다음에 Y 방향은 앞뒤의 관계, 그리고 G 방향은 높이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윗턱의 경우에는 거의 오차가 1mm보다 작거나 1mm를 조금 넘어가거나, 가장 큰 게 이제 턱끝의 앞뒤 관계인데 이것은 한 2mm 정도로 나왔죠. 이 정도의 정확도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점을 찍고 평면을 만들고 각도를 재고 길이를 재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확하게 할 수가 있구나 생각이 돼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대표적인 두 경우를 나타낸 것인데, 각각에서 왼쪽이 수술하기 전에 상태가 되고 각각의 경우에서 오른쪽이 수술한 다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투명하게 녹색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실제 환자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하기 전과 수술한 후 이것이 되고, 거기에 좀 진하게 빨간색과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그게 윗턱과 아래턱과 턱끝이 수술하고 나면 얼마나 이게 예측이 됐느냐, 그걸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거의 중첩을 시켜놨는데 실제 수술 결과하고 윗턱과 아래턱과 턱끝이 움직이는 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걸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도 환자의 CT를 찍어놓고 그 CT 데이터를 프로그램에다가 넣어놓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AI가 판단을 해서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환자가 찾아왔을 때 수술하기 전에 상담을 하게 되면 환자분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을 출판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계학습 기반 턱교정 수술 결과 예측 장치 및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랑니 뽑는 것, 그 다음에 양악수술, 턱교정 수술에 대해서 AI에게 가르쳐 왔어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AI에
고양이에게 치과를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궁금해하신 내용들 확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로 인해 인간 의사보다 AI의 진단율이 더 정확하다면 수요는 AI에게로 몰릴 것 같은데 향후에는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이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늘어나지만 일자리를 새롭게 얻는 사람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레지던트 수련받는 전공의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만 해도 지금 그런 사람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AI를 가르치게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교사가 학생들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AI를 가르치는 교사, 이런 직업은 다시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새로운 직업에 더 찾아서 가시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AI는 턱을 가렸는데도 맞췄다면 무엇을 근거로 예측했을까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턱이 윗턱하고 아래턱하고 발육을 하고 움직일 때는 머리뼈하고 척추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턱뼈만 앞뒤로, 그 다음에 비뚤어진 정도, 이거 관계로 턱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턱뼈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척추뼈하고 두 개하고 이 삼각형을 이루는 이 관계가 돼서 이 삼각형 중에 다리 하나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삼각형 중에 다리 하나가 움직였다는 거는 지금 윗턱과 아래턱이 앞으로 갔느냐 뒤로 갔느냐 비뚤어졌느냐, 이게 나머지 두 개의 다리에다 영향을 주지 않고 이것만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다리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 두 개의 다리도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다리에 해당하는 게 하나는 머리뼈가 되고 하나는 척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를 움직이면 그 나머지 두 개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를 가려놔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눈과 그 위에 머리카락과 목과 이런 전체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내 친구인지 아니지, 처음 보는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가족들 같이 많이 본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연구에서 힌트를 얻는 거는, 제가 이걸 코로나 시대에 연구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주 본 사람들은, 가족들은, 친한 친구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경우에는 엑스레이에다가 마스크를 씌워놨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사람이 자주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듯이 AI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가려놓아도 그걸 보고 식별을 하고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랑니 뽑기 상상만 해도 아픕니다. 힘들죠. 안녕하세요. 사랑니가 충치가 있으면 발치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나중에 임플란트 대비해서 철사고리 용도로 치료하는 게 나은가요? 이런 질문 이제 궁금하시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치과대학에 들어가셔서 치과의사가 되시면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사랑니를 뽑아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를 또 치과대학에 들어온 다음에 치과 의사가 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름대로 기준을 또 새롭게 세워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AI를 가지고 치과나 사랑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시대가 되면은 더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 사랑니 뽑기 AI가 시험 본 결과, 예측한 결과에 인간의 고통의 지수까지 포함된 건가요? 인간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근데 자, 지금까지 제가 AI에게 치과를 가르친 것, 이 정도는 수준은 어느 정도이냐면 개와 고양이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식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자꾸 보여주고 이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이 사랑니는 뽑을 때 얼마나 힘들까, 조금 더 쉬울까, 이거 예측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시각화, 정량화가 될 수 있는 거가 지금은 연구의 대상으로 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인간의 고통이라는 거는요, 같은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고통,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통을 나랑 친한 친구,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같이 겪고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가 친한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나 혼자만 이 고통을 나 혼자 이 세상에서 벌어져서 겪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객관적으로 비슷한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고통을 내가 체험하는 주관적인 지수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이 정량화시키기가 아직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없지만, 앞으로 사람의 고통이나 또 느낌 이런 것들을 정량화할 수 있고 더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예측하고 연구에 이용해서 AI가 사람의 고통을 사랑니를 뽑거나 수술을 해야 되거나 치과 치료를 받을 때 공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가 엑스레이 판독으로 신경까지 고려하게 되려면 신경사진 같은 공부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신경, 그 턱뼈의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보여드린 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랑니 뿌리 끝으로는 신경관이 지나가니까 AI에게 가르칠 때 신경관과 뿌리의 관계를 더 잘 보라고, 또 신경관하고 사랑니의 관계를 잘 보라고 아까 제가 강연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 치과 엑스레이에 많았던 정보, 그 중에서 다른 이 치아들, 그 정보들은 잘라서 버리고 이걸 크롭한다 그러는데요.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니와 그 신경관이 있는 데를 확대를 해서 그 부분을 많이 너는 보고 이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를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AI 기술 개발 측면에서 AI가 한 판단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거 중요하죠. AI가 어떤 걸 가지고 얘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설명 가능한 AI라고 해서 새롭게 열리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제가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비슷한 것을 설명을 드린 건 아까 제가 등고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빨간색은 AI가 주로 주안점을 두고 보고 집중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부위가 되고,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좀 덜 보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위로 보고,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됐었는데, 이 분야도 새롭게 더 앞으로 발전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그 등고선이라고 표현해드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 이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 맵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고 영감을 많이 얻게 됐어요. 결과를 보고. 그래서 그 마스크 쓴 것처럼 엑스레이를 가리고 한 경우, 이거는 그 등고선 모양,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저한테 영향을 미쳐서 영감을 주어서 그 연구 결과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런 연구를 하자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치과에서 활용되는 AI 기술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판단을 보조해주는 조력자 수준에 그치나요?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력자 수준인데, 제 생각에는 더 발전을 하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까지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치과에 가거나 했을 때에는 정확한 진단이 물론 제일 중요하죠. 정확한 진단이라는 거는 사랑니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의사결정의 판단,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섰을 때 그러면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손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고 판단하는 진단보다 이 손 기술, 실제로 움직여서 사람 몸에 접촉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도 아직 이르지 못했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런 기술이 실제로 AI로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환자들이 AI를 믿고 내 몸을 맡기고
그 상태를 맡길 수가 있는 정도로 신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건데요. AI가 예측해서 수술을 했던 환자들의 만족도도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제 논문을 출판한 단계, 그 다음에 특허를 낸 단계.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치과에서, 모든 병원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요. 가까운 시간 내에 이제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갖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은 편인가요?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치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도 가르쳐 드리면서 또 실제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I를 잘 가르쳐서 이 AI가 사람을 잘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 의료가 보편화될수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 문제는 없나요? 이거는 이제 연구 윤리 또 생명 윤리와 관련되어서 AI가 나오기 전에도 연구 윤리를 잘 지켜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알게 된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AI가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일정한 결과를 낸 걸 말씀을 드리면 반복적으로 많이 봐야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많이 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AI에게 가르칠 때에도 보통 이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하나를 AI에게 가르치고 이게 실제로 될까 말까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수백 케이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된 결과를 얻으려면 수천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AI 허브라는 그 검색할 수 있는 검색해 보시면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나라에서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은 물론 사람에게서 얻은 데이터긴 하지만 이 엑스레이를 봤을 때 또는 입안 상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게 개인정보를 다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가공을 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 이거는 우리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의료에서 쓰이는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과가 따로 있나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각 학교에서 또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AI 관련 학과와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개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도 AI를 가지고 치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 혼자서 AI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경우에는 저도 반복적으로 환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AI가 학습한 것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볼 때 이런 게 있으면 환자들한테 더 편하게 해줄 수 있겠다. 진료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떠올리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그걸 했을 때 그럼 실제로 AI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심층 학습, 신경망 이런 개념이 되는데 그걸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고 또 코딩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들은 또 AI 공학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과 손을 잡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과뿐만이 아니라 또 의학의 모든 분야, 그 다음에 다양한 공약의 분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AI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네, AI 허브 찾아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는 치료라는 걸 실제로 사람 몸에 손을 대서 하는 것, 이런 정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답을 드리면, AI를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상용화가 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분야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AI의 결과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학습이 중요한데, 사람마다 치아의 형태라든가 증상이 달라서 정확한 학습이 어렵지 않나요? 예,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고통의 문제처럼 객관화해서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것을 0점, 고통이 최고조에 달한 것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객관화시켜서 수치화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나 고통의 문제는 아직 AI에게 가르치기는 어렵고요. 근데 치아의 형태 같은 것들은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아의 형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루어진 AI 연구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엑스레이를 자주 보여주면은요, 그 중에서 그 엑스레이에서 어떤 것은 어금니고, 어떤 것은 송곳니고, 어떤 것은 앞니고, 이런 거를 AI가 다 구분을 해서 그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분리를 시킬 수도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보여주니까 이거는 치아가 아니고 임플란트다, 이런 것도 AI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신경이다, 이거는 턱뼈 속에서 진행하는 신경이고, 이거는 사랑니하고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치아의 형태 같은 것들은 가르치기가 쉬워서 이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도 있냐면은 잇몸뼈가 흡수가 돼서 잇몸병이 온 경우, 그래서 이가 흔들릴 정도가 된 경우 턱뼈가 얼마나 흡수가 됐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이런 임플란트도 있고 저런 임플란트도 있고 또 다른 임플란트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플란트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그 나사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그 나사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회사 임플란트인지 식별하고, 이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여러 질문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딘가가 가렵고 했을 때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어딘가 가렵고 불편한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거 누군가가 답하지 않았을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AI가 학습한 대로 내가 그 세상을 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찾아봐도, 책을 찾아봐도, 인터넷을 찾아봐도, 논문을 찾아봐도 뭔가 시원한 답이 없네? 그러면 이건 내가 답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연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의문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